네, 저는 지금 부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지금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이제 갈 예정인데요. 새벽 4시부터 1시간만 취재를 허용하는 굉장한 곳입니다. 어디일까요? 네, 저는 지금 부산의 동네 온천,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목욕탕이라고 불리는 허심청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번 부산행은 만화 속 배경여행 제작 일정 중에서 처음으로 기차를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으려니 어렸을 적에 가족들과 당시로서는 매우 고급 열차였던 새마을호를 타고 부산으로 향했던 기억이 나네요. 뭐 이번엔 무궁화 오지만요. 이번 여행지를 부산의 동네 온천으로 잡은 건 바로 이 두 작품, 목욕의 신과 여탕보고서 때문입니다. 두 작품 모두 목욕을 소재로 삼고 있어 온천욕을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들이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배경 중 하나로 같은 곳이 등장한다는 사실에 옳다구나 했습니다. 먼저 목욕의 신은 삼봉이 발소 이래 3단 합체 김창남, 안나라 수만나라로 인기 작가 반열에 올랐던 하일권 작가의 작품입니다. 하일권 작가는 현재를 사는 젊은 세대의 마음을 건드리는 독특한 감성과 현실 속 일면을 살짝 비틀어 만들어내는 웃음으로 많은 인기를 끄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 목욕의 신 또한 목욕관리사들의 세신, 그러니까 때밀이를 이용한 목욕투를 비롯해서 독창적인 설정을 가미해서 큰 웃음을 준 바 있습니다. 작품의 배경은 금자탕이라고 하는 거대한 목욕탕인데 이 공간의 실제 모델이 부산에 있다 하여 화제가 된 적이 있죠. 공간의 스케일 참 엄청나죠? 한편 여탕보고서는 금남의 구역인 여탕과 얽힌 다채로운 에피소드들이 만화의 특성을 살려서 익살맞게 묘사해낸 작품입니다. 목욕을 즐기는 작가가 본인이 겪은 일화를 비롯해서 여탕 소재 이야기들을 짧은 호흡의 에피소드별로 전개 이어가는 개그 만화여서요. 전체를 관통하는 줄거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탕이라 하면 을에 떠올릴 법한 온갖 상상을 시종일관 유쾌하고 발랄하게 배반해가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끄집어내는 작가의 감각이 끊임없이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 작품의 47화와 48화에 동네 온천이 직접 등장하는데요. 작가가 바로 이 동네 온천이 있는 온천장에 살았다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의 목적지인 허심청 이야기가 언급됩니다. 목욕의 신 이야기도 언급되지요. 왠지 막 허세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냥 제가 동네 온천만 다녔어가지고요. 그 동네 살면서 네네. 그냥 그 동네 살면서 다녔던 목욕탕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싶으면서, 그리고 사실 또 그 허심청 동네 온천이 또 약간 특이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또 흥미로우니까 그걸 소개하면 재밌을 것 같았죠. 네네. 네, 자주 갔던 것 같아요. 아, 정말요? 네, 그러니까 네. 근데 저 왜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왜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네, 누군가가 그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인 네. 것 같으니까. 저도 그 허심청 가봤을 때 네.
모델이구나 싶었던 게 진짜 비슷하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냥 놔두셨대요. 재밌어서. 아, 추천할 만한 동네 온천 동네 온천. 안에서요? 예, 그렇죠. 동네 온천. 근데 이름들을 이제 까먹었어요. 아, 너무 그러시군요. 벌써 4년인가 5년인가 돼가지고 네. 이름들을 까먹었어요. 아, 근데 그게 있었는데 그 가족탕이 있는 호텔이요. 네네. 근데 그것도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굉장히 근처에 있는데 네네. 거기는 이제 호텔 안에 그 작은 개인 탕이 있어서 이것도 만화에 그렸던 것 같아요. 아, 예. 가족탕. 그래서 이제 그것도 동네 온천에 있는 거여가지고 네네. 근데 저는 안 가봤어요. 저는 이제 그 동네 온천에서 오르막길로 계속 올라오면 있는 공원이 있거든요. 동네 온천에 그 온천천이 있잖아요. 예. 하긴 그 온천천 자체도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온천천이 어디서 어디까지 연결돼 있지? 굉장히 긴 산책로여서 그 온천장역 네. 뒤편에 있는 그 하천이 네, 되시는 하천이요. 거죠? 그래서 거기랑 거기서 이제 수직으로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있는 공원이 있는데 이제 거기가 금강공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 4살 때인가 거기서 가족 소풍을 갔었어요. 그래서 무슨 100원 넣고 타는 백조 모형을 타고 근데 이제 그 공원이 지금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 20-30년 전에 가족 피크닉 가던 그런 놀이공원인데 그래서 그 놀이기구들이 아직도 할걸요? 하죠 그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진짜 오래된 한 30년 된 놀이기구인데 그게 아직 해요. 그래서 그런 되게 뭐 우거진 오래된 나무들 공원이랑 정말 오래된 놀이기구들이랑 있는 공원인데 굉장히 기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산책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여담입니다만 식물원은 없어졌더라고요. 식물원이 왜 없어졌을까요? 근데 그게 개인이 하는 거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개인 식물원이어가지고 사유지여서 뭐 사정이 있었겠죠. 근데 여탕보고서가 이제 너무 오래된 작품이어서 오래된 티가 벌써 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보게 되면은 이제 그것도 이제 굉장히 옛날 작품에서 아마 옛날 문화가 그려져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뭔가 옛날의 목욕탕 문화를 볼 수 있는 만화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볍게 부담 없이 읽어주십사. 네. 네. 그 읽으셨던 분들께 또 한 말씀. 네. 읽으셨던 분들 재밌게 읽어주셔서 감사하죠. 자기 작까지 봐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의 욕교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년의 신비 동네 온천. 동네 온천의 역사는 신라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특히 백학전설이 유명합니다. 백학전설은 여탕보고서 동네 온천 편에도 소개되는데요. 이 동네 고을에 살고 있던 어느 절름발이 노파가 온천물 옆에서 다리 다친 학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 학이 온천물에 다리를 담그더니 다 나아선 훌쩍 날아가더랍니다. 노파가 그걸 보고 자기 다리도 온천물에 담갔더니 역시 다 나았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신라 때부터 효능이 유명했던 동네 온천은 조선 영조 때인 1766년 들어서 남탕 여탕을 나눈 집을 지어서 보통 백성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온천 마을이 형성된 건 1910년대 부산진에서 동네 사이에 전차가 다니기 시작한 시점에 일본인들이 온천을 개발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에 일제강점기엔 일본인과 조선인용 시설을 따로 두기도 했다더군요. 동네 온천은 현재까지도 30여 개 목욕업소가 영업 중인데요. 한때 신혼여행지로도 각광받았지만 이후 다소 쇠락해서 지금은 재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이 N호텔의 허심청이 동네 온천에서 가장 큰 규모로 이용객을 맡고 있습니다. 백학전설이 있는 고을답게 항 마스코트가 인상 깊은데요. 여탕 보고서에도 관련한 언급이 나오죠. 네, 이곳이 부산 동네 온천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호텔 농심의 허심청입니다. 마일러 작가님의 여탕 보고서 중
두 에피소드 그리고 목욕계신 하일관 작가님 목욕계신의 배경지로도 알려졌던 곳이죠. 예전에 취재 왔을 땐 이용객들이 있는 상태에서 촬영할 수는 없어서 잡지에는 욕탕 내부 사진을 N호텔 측에서 제공받아서 실었는데요. 이번엔 드디어 내부를 직접 촬영했습니다. 규모가 느껴지시나요? 특히 천장을 잘 보세요. 아니 진짜 이 정도면 사람들이 목욕 계신 배경이라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동네 온천 가운데서도 특히 허심청이 유명한 까닭은 굉장히 특색 있는 탕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여기 뭐냐 재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특히나 이곳 같은 경우는 들어올 때 입구에 있는 단간부터 시작해서 철학탕이라고 불리는 곳의 그 구상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재밌는 구성들이 많아요. 단순히 규모만 커서가 아니라, 규모가 커서 재밌는 게 아니라 탕의 구성 자체를 굉장히 개성 있게 해놓았습니다. 한번 내부 구성을 둘러볼까요? 백각전설을 반영하듯이 학 조형물이 온탕과 열탕 사이에 서 있습니다. 고대 휘목탕입니다. 이 탕에 쓰인 나무는요, 4,000년 이상 된 3m 이상 생목이 300년간 땅밑에 묻혀있던 그런 진재라더군요. 그 뒤에 폭포수도 꽤 강렬합니다. 여탕 폭포소에서도 냉탕 폭포수변이 따로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긴 온천 폭포수입니다. 물이 엄청 세긴 하네요. 그 옆 계단으로 올라가면 노천탕이 등장합니다. 노천탕 하면 역시 겨울이죠. 작년 겨울에 꽤 각별했었는데요. 원래는 위쪽이 뚫려서 하늘을 볼 수 있었는데 근래에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서 안쪽이 보이게 되는 바람에 저렇게 발을 쳤다는군요. 노천탕을 나와서 2층에서 육교를 지나면 세신사들의 공간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때를 밀게 됩니다. 목욕의 신이 바로 이 세신사, 즉 때밀이들이 주인공인 작품이죠. 왠지 정말 저 회장님이나 허세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여탕 보고서에도 세신사편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 꽤 궁금했는데요. 여탕 쪽 세신사분들은 저런 모습이신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드디어 허심청에서 가장 개성이 강한 공간을 보실 차례입니다. 물을 가로질러 마치 석실 같은 공간으로 들어오면 세 가지 탕이 있는데요. TV를 보면서 목욕할 수 있는 영상탕, 샴페인 성분을 섞은 모양인 샴페인탕, 그리고 바로 이 철학탕이 있습니다. 이곳은 처음 봤을 때 정말 너무 강렬해서 정신이 막 혼미해졌었는데요. 이름이 철학탕이라니 대체 이게 어느 철학자신가 너무 궁금해서요. 예전에 한번 문의해봤었거든요. 그때 담당자는 소크라테스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뭐가 이상한데? 소 선생님이랑 털 컬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을 들자면 허심청은 위쪽이 유리여서 하늘빛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하늘빛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해 뜰 때의 그라데이션이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색이 변하는 기둥의 조명도 꽤 볼만합니다. 지금 이곳이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여탕입니다. 남자가 왜 여탕에 와 있느냐? 이곳이 지난 3월부터 고친 지 얼마 안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시설이 굉장히 최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을 협찬을 받아서 지금 찍고 있고요. 굉장히 남탕하고 구성 자체는 크게 달라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고쳤다고 하니까 굉장히 새 것 같아 보이네요. 여탕과 남탕이 다른 점이 몇 있습니다. 이를테면 얼마 전 새로 고친 여탕 쪽에만 있는 게 좌식 샤워 시설 쪽에 부산의 상징물 가운데 하나인 광안대교가 타일아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다른 편 좌식 샤워 시설 쪽에는 백두산 천지가 역시 타일아트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아직은 여탕 쪽에만 있는 신설 장비라는데요. 굉장히 비싸대요. 네. 노천탕 입구 쪽에 있는 미니 풀장에 대형 디스플레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워터 리플렉션 효과를 정말 제대로 만끽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보실까요? 그런 남탕 쪽은 다른 게 없느냐라고 하면요. 여탕과는 달리 구석에 족욕과 반신욕 시설이 좀 더 구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석재 장기판이 설비되어 있습니다. 여탕 쪽은 이 공간이 모두 좌식 샤워 시설입니다. 성별마다 이용 패턴이 좀 다른 모양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허심청을 여탕과 남탕 모두 한 바퀴 쭉 둘러보았습니다. 보고 있자니 정말 또 온천욕 하러 가고 싶어지는군요. 허심청은 뭔가 좀 독특한 감성을 보여주는 곳이다 라고 할 때 함께 보여줄 만한 걸 꼽자면요, 철학탕과 더불어서 이 수호상 단간, 허심상을 들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금빛 향로와 불상, 그 위에는 선녀,
그 위에는 용머리라고 하는 기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본래 당간지주는 절에서 행사나 부처의 공덕을 기릴 때 당이라고 하는 깃발을 거는 돌기둥입니다. 원주나 춘천, 강릉 등에서 볼 수 있는데 설마 목욕탕에서 볼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허심창은 탕 내부에서부터 바깥에까지 뭔가 범인의 감각으로는 쉬 생각하기 어려운 발상들이 곳곳에서 묻어나는 굉장히 재미난 공간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목욕의 신 배경지라고 여길 법하다니까요. 네, 제가 충청도 출신이라서요. 충청도의 그 온천들은 자주 다닌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온양온천이 집에서 그렇게 가까운 편이어서 꽤 많이 다닌 편이에요. 근데 온양온천이라든지 덕산온천, 도고온천, 충청도 쪽에 있는 온천들은 상당수가 유황온천들입니다. 유황온천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달걀 썩은 내가 나요. 그리고 온양행궁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으니 아시겠습니다만은 임금님들이 자주 행차하셨어요.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한양하고 가까우니까요. 근데 뭐 때문에 오셨느냐, 세종대왕을 얘기를 들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눈병이라든지 피부병이라든지 그런 걸 고치기 위해서 많이 가셨어요. 그쪽에 좀 특화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산의 동네 온천 같은 경우는요, 마그네슘 온천입니다. 그 유황온천하고는 좀 다르게 무색무취예요. 그리고 미끌거리는 건 비슷한데 염분 때문에 좀 미끌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요, 통증, 요통이라든지 뭐 류마티즘이라든지 이쪽에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이게 약간 온천에 따라서 효능이 다릅니다. 통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산의 동네 온천 쪽으로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허심청의 운영사인 N호텔을 등지고 호텔 앞마당의 왼편 도로를 따라서 쭉 걷다 보면 마당 끝쯤에 독특하게 생긴 조형물이 하나 서 있습니다. 바로 온천 할아버지상입니다. 1926년 부산에 다니던 전차가 동네 온천장까지 오게 되면서 전차 종점을 장식할 목적으로 세운 일종의 수호상입니다. 전형적인 1900년대 초반 노인의 행색인데요. 원래는 눈에 전구도 설치돼서 주변을 밝혔다는군요. 할아버지 상을 지나자마자 오른쪽으로 골목을 꺾어 한 블럭만 더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꺾어 들면 바로 스파 윤슬길입니다. 온천을 뜻하는 영단어 스파에 윤나고 이슬처럼 청아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뜻을 지닌 우리말 윤슬을 붙인 말이랍니다. 원래는 이 분수에서 시작해서 길 끝까지 개울이 흐릅니다. 스파 윤슬길 분수대 옆에는 동래구가 2005년에 세운 무료 조격탕이 있습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날 쉬는 날이었어요. 매주 수 금요일은 정기적으로 쉬는 날이거든요. 원래는 저렇게 따끈한 물이 가득 차 있고 발 담그려는 이들이 아침부터 모여듭니다. 대신 그 옆에 볼거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온정 개건비와 용각입니다. 지난번엔 다쳐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발만 굴렀던 곳인데 이번엔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신라시대 때부터 온천수가 섰던 온정자리고요. 1960년대까지 온천수를 뽑았다네요. 온정 개건비는 조선시대에 온정을 고쳐짓고 일반 백성들도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건비 건너편에는 용각 재건비도 서 있습니다. 용문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영각 건물을 재건했다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용각이나 용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시듯 옛사람들은 온천수를 용왕과 연결지어 생각했는데요. 용각에서는 매년 음력 9월 9일에 용왕신에게 제를 올린다는데요. 용정에서 동남향으로 13km 정도 떨어진 곳의 바닷가에 해동용궁사라고 좀 기괴한 절이 있습니다. 그 하나 있는데 이름 때문인가 온정으로 들어가면 용궁사 아래 바닷속으로 통하고 있으려나? 라고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제 허심청 부근을 빠져나왔는데요. 나오는 길에 2009년에 새로 연 동네 스파토피아 노천 조격탕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여탕 보고서에 나온 그대로 나이 드신 분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저 틈에 낄 용기는 나지 않더라고요. 자, 이제 마일로 작가님이 온천장에 갔으면 거긴 한번 가봐라 라고 추천해주신 금강공원으로 왔습니다. 편의 글씨에 담긴 힘이 예사롭지 않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마일로 작가님이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소풍을 왔던 곳이라고 합니다. 산을 끼고 있는 널따란 도시공원이더라고요. 지도를 보시면 아까 보셨던 허심청이 저기, 그리고 온천천 위에 온천장 전철역이 있는 위치가 바로 저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마일로 작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직으로 언덕을 올라가면 있는 곳이 바로 금강공원입니다. 네, 저는 마일로 작가님의 추천지인 금강공원에 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이쪽에서 놀이기구도 타시고 그리고 이제 식물원도 가시고 그렇다고 하시는데요.
좀 와보니까 그 도시에 있는 큰 공원 하면은 의뢰 비슷한 느낌이긴 합니다만 이곳은 좀 더 볼거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임진 동래위총이라든지 해양사 박물관이라든지 예술관이라든지 그리고 마일루 작가님의 추천지 중에 하나인 식물원이라든지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또 다른 작가님 추억 속 즐길거리, 바로 놀이기구인데요. 딱 봐도 매우 오랜 세월이 느껴지는 그런 작은 유원지입니다. 지금도 영업을 하고 있네요. 사실 전 놀이기구를 좋아하지 않아서 굳이 타보진 않았습니다. 피터팬이라는 놀이기구인데요. 뭐랄까 모형 센스가 좀 기묘하네요. 누구냐 넌? 그리고 이분은 또 누구신가요? 설마 웬디인가요? 돌아다녀 보니 금강공원은 문자 그대로 산을 끼고 있는 공원입니다. 산책로가 잘 조성되어 있고 숲도 다양한 수종으로 빽빽하게 조성되어 있어요. 타보진 않았지만 로프웨이라고 케이블카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게다가 곳곳에 아까 소개했던 임진동래위총이나 해양자연사박물관 같은 곳 외에도 사진작가 기념비, 시인 문학비와 같이 문화적, 지식적 소양을 높여주는 요소들도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당황스러운 상황을 만났는데요. 지금 방금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일로 작가님이 추천해주신 이 공원에 식물원이 있었어요. 그 식물원이 지금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볼 수가 없게 되었네요. 살짝 당황스러운 마음을 안고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합니다. 바로 모모스 커피인데요. 동래 온천과는 온천장역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 근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에 들렀는데 그 사이에 BTS의 지민씨 고향 투어라고 부산시가 시 차원에서 미는 곳 가운데 하나가 되었더라고요. 게다가 이곳의 바리스타 분께서 한국인 최초로 월드 바리스타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하시는 경사를 맞아서 한층 더 유명해졌고요. 그래서 그런지 들어가는 사람들마다 사진부터 찍고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지난해 제가 이곳을 추천받았을 때 들었던 말씀은 인테리어가 독특하다였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독특합니다. 연못까진 그렇다 치더라도 대나무 숲에 마을 석상에 12지 석상까지 있거든요. 이 모모스 커피가 재밌는 점이 있다면 바로 인테리어 감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곳이 한식당이었다는 얘기가 있기도 하고 한편 보신탁집이었다는 얘기가 있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들어와 보시면 한옥 대문 같은 그런 문부터 시작해서 들어와 보시면 분수대도 있고 석상도 있습니다. 여기 12지 석상 같은 것도 있고 대나무도 있어요. 말 그대로 고깃집 가든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없애지 않고 커피집이 된 지금도 그걸 없애지 않은 상태로 모던한 커피집 건물을 같이 이어붙여 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채로운 즐거움, 보는 즐거움이 있고요. 들어와 보시면 또 굉장히 다채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사진 찍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제 앞에 지나가신 분들도 막 사진부터 찍고 들어가셨거든요. 입구에서부터 포토스팟이에요. 그 말 그대로 자리를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이용한 덕분에 굉장히 독특한 풍경을 즐기면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옥과 모던한 양식 건물이 이렇게 만날 수도 있구나. 뭐 그런 기분인데요. 원래도 지역에서 유명세를 타는지 몹시 북적이는 편이었는데 오전과 오후 6시 이후 시간대에는 인파가 조금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카페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목과 그 내부는 이런 느낌입니다. 인테리어가 특징이라고 음료 수준이 낮은가 하면 바리스타 월드 챔피언십 우승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서 할 수 있겠죠. 이날 바리스타 전주현 선생님은 안 계시긴 하더랍니다만 저같이 커피 맛 잘 모르는 그런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 분위기에 취하면서 조용히 이번 여행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네, 저는 지금 강풀 만화거리가 있는 서울 강동구에 와 있습니다. 출판 만화가 아닌 만화 형식으로서 한국에서 태어난 것이 바로 웹툰입니다. 그 웹툰이 태동한 해를 대체로 2003년으로 이야기하는데요. 그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강풀 작가입니다. 작가 평론서에도 인터넷 스크롤 만화의 시대를 연 1세대 웹툰 작가다라고 지칭하고 있고, 동료 작가들은 물론 본인도 농반진반으로 웹툰계의 삼엽충 또는 시조새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웹툰이란 표현이 현재와 같은 의미를 정착하기 전에도 인터넷에 연재되는 만화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크롤바를 내리는 형태에 맞춰서 상업 장편 극화를 만들어냄으로써 사실상 웹툰 형식의 본격적인 시작점을 찍은 건 강풀 작가의 순정 만화거든요. 그렇게 강풀 작가는 2003년 순정 만화를 시작으로 바보, 아파트, 타이밍, 26년, 그대를 사랑합니다, 이웃사람, 조명가게, 어게인, 마녀, 무빙, 당신의 모든 순간, 그리고 브릿지에 이르기까지 꾸준한 작품 활동을 통해서 두터운 독자층을 형성해왔습니다. 이 가운데 순정 만화를 시작으로 바보, 당신의 모든 순간, 그대를 사랑합니다, 마녀는 그중 첫 작품인 순정 만화의 타이틀을 이어서 순정 만화 시리즈라고 묶이면서요, 다양한 형태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독자들을 울리고 웃겼습니다. 강풀 만화의 특징으로는 단연 잘 짜이고 긴 호흡을 다루는 스토리텔링의 힘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강풀표 웹툰은 수많은 웹툰 중에서도 타 매체로 제작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타 매체화가 만화의 인기와 성공의 증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군침을 삼키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강풀 만화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공간적인 면을 들 수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3살 무렵부터 계속 거주 중인 서울 강동구의 풍경을 꾸준히 만화 속에 녹여냈습니다. 성장기는 물론 신문 배달을 하며 젊은 시기를 보낸 지역에 애정을 담은 결과물이기도 하겠지만, 그 덕에 만화 속 배경이 풍성해짐은 물론 이야기의 현실감을 높이는 장치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일대를 무대로 삼아 수많은 작품을 발표해온 강풀 작가는 여전히 이곳에 거주하고 있고요. 새로운 만화 역시 강동구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만화를 포함해서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서도 이러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2013년에 서울 강동구가 성내동 천호대로 168가길, 그 일대에 13만 2376제곱미터 규모로 강풀 만화 거리를 조성한 것은 이와 같은 창작물 안팎을 가로지르는 실제적 맥락에 기초합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들이 바로 강풀 작가님의 작품 속에 등장한 실제 공간과 만화 속에 구현된 공간들입니다. 이 부분은 작가님께서 직접 제공해 주셨어요. 물론 작품들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공간들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가수 이승환 씨의 건물인 드림팩토리가 모델이 된 공간은 모조리 박살낼 공간이 되기도 하고, 강동구 바깥에서도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서울 애니메이션 센터 건물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기가 옛날에 안기부 건물이었거든요. 자세한 건 제 책 나의 만화유산 답사기를 읽어주시면 매우 상세하게 나옵니다. 어쨌거나 특정 지역에 기반한 창작 활동을 꾸준히 펼쳐온 창작자와 그 결과물이 그 작가의 이름을 건 실제 공간으로 재해석되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독특하고 재미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바로 이 강동구의 강풀 만화 거리를 가봅니다.
강풀 만화거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그리고 그 중에서도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 일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거리의 중심축은 천호대로 168가 길입니다. 물론 이것도 복잡하다 하실 수 있으니 세 줄 요약해드립니다. 1.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 4번 출구. 2. 천호대로 168가 길. 근데 이도저도 복잡하고 길다 하시는 분들께는 마지막 3. 서울 강동구 성내 2동 일대. 참 쉽죠? 자,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서울 지하철 5호선 강동역 4번 출구 안쪽입니다. 역 바깥 거리에는 표식을 겸한 결계도 있긴 한데요. 전철 역사 내에는 딱히 뭔가 안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강동역 4번 출구를 기억하십시오. 역 바깥으로 나오면 이렇게 가로등 몸통에 바보의 주인공인 승룡이 이름을 딴 승룡이네 집 명칭이 등장합니다.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대체 입구가 어디냐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굉장히 헤맸는데요. 일단 쭉 직진하시다 보면 왼쪽에 파크랜드라고 하는 옷집이 보입니다. 이거 광고 아니고요. 강풀 만화거리 입구의 안내 표식과 지도 안내판 같은 중요한 시설을 바로 이곳에서 기증했습니다. 파크랜드 옆에 골목길 초엽으로 들어서면 드디어 강풀 만화거리입니다. 입구 바로 옆에 어서와라고 하는 글씨와 함께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고요. 승룡이도 등장합니다.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까 강풀표 만화 가운데 순정만화 시리즈라고 하는 브랜드로 묶이는 작품들이 있다고 했었죠. 그 외에도 강풀표 초능력 액션 만화로 묶이는 무빙과 브릿지, 넓게 보면 타이밍까지 포괄하겠네요 이제는. 어쨌든 그런 작품들도 있는데 이 강풀 만화거리에는 그 중에서 순정만화 시리즈에 해당하는 작품들을 벽화와 조형물로 옮겨 놓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순정만화, 바보, 당신의 모든 순간, 그대를 사랑합니다, 마녀, 이렇게 5작품입니다. 따뜻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인데요. 실제 주민분들이 사시는 공간이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목 곳곳이 작품 이미지로 가득합니다. 하필 또 날이 흐려서 저 느낌을 완전히 다 담아내지 못하는 게 아쉽군요. 네, 강풀 만화거리의 상징물이라 할 수 있는 게 승룡이네 집으로 이름 붙인 공간인데 그래서인지 바보 속 주인공인 승룡이가 유난히 눈에 띕니다. 골목 곳곳 풍경이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공간들임이 잘 드러나는데요. 이런 공간 곳곳에 만화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그 속에 강풀 작가님도 끼어 있네요. 실제로 이 그림 속 모델이 된 아파트에 사신 적이 있다고 하죠. 강풀 만화거리에는 저 바닥에 별 표시가 방향을 알려줍니다. 제주 올레길이나 산티아고 순례길에 각자 정해진 표식이 있듯이 말이죠. 골목을 따라서 내려가 보면 이 거리를 동서로 관통하는 도로를 만나게 됩니다. 이 거리는 저 도로를 중심으로 골목골목을 탐방하는 재미가 쏠쏠한데요. 어느 한 골목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순정만화 시리즈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따뜻한 기분이 들 거예요.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주인공이시죠. 김만석 할아버지하고 송이뿐 할머니. 강풀 만화거리의 서쪽 끝자락에 오면 이렇게 위자 하나하고 함께 이정표가 하나 보입니다. 여기서부터 동쪽, 그러니까 화살표 방향으로 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옆으로 가면 성내 전통시장인데요.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을 시장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역이 사는 방법이죠. 네, 벽화마을의 원조격이라고 하면 역시 통영 동피랑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동피랑의 성공 이후에 상당히 많은 곳에서 벽화 컨셉을 차용을 했습니다. 마을을 조성한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어떤 곳이라 할 것도 없이 굉장히 여기저기에서 벽화를 공터라든지 벽에다가 빈 벽이라든지 이런 곳에다가 차용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곳들의 인기가 어느 한순간에 오래 되지 않아서 확 하고 식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딜 가나 똑같았기 때문이죠. 네. 그런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딜 가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흥미가 금방 식기도 하겠거니와 또 여기에 왜 여기에 벽화가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지점에서 답을 내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벽화 마을 같은 경우는 원조격인 동피랑이나 지금 뭐 약간 좀 뜨고 있다라고 하는 여수 이런 곳 말고는 지금 많이 식어 있는데요. 바로 제가 지금 걷고 있는 이곳 강동구 성내동의 강풀 만화거리 같은 경우 그런 맥락성이라는 부분에서는 어디서도 따라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맥락성이라고 하면 바로 여기가 이 강동구가 강풀 작가가 지금도 살고 있고 예전에도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곳이라는 점이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이 강동구라고 하는 공간에서 작가가 계속해서 작품을 그리고 있고 작품 속에서 이 공간을 계속해서 담아내고 있으며 그리고 그 독자들에게 주고 있었던 작품을 통해서 주고 있었던 그 공간감을 바로 이 강동구에서 또 받아다가 실제 공간에다가 풀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가가 만들어내고 있었던 그 작품 속의 배경을 실제 공간 속에서 같이 또 만화로 해석을 해서 또 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 어디서도 굉장히 따라가기 어렵기도 하겠거니와 또 한편으로는
강풀 작가라고 하는 브랜드가 여기 덧붙으면서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벽화는 이렇게 따뜻한 느낌과 응원, 위로를 전해주는 그림들로 거리 곳곳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라 장소에 어울리는 인물과 상황을 배치해놓고 있는데 구성하신 분들이 참 열심히 공부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편의점이 있는 건물 벽에는 이렇게 그대를 사랑합니다의 군봉 할아버지가 잠시 도넛을 먹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왼편에는 도넛 조형이 함께 걸려 있어서 실제감과 입체감을 살려주고 있습니다. 한때 강동에서 신문 배달을 하셨다던 강풀 작가님의 모습이 그려진 벽화를 지나서 또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 봅니다. 저만치의 순정 만화의 두 주인공이 보입니다. 어떤 의미에선 참 많은 것을 시작하게 한 인물들이죠. 거기서 조금 더 가보니 승룡이네 집으로 가는 이정표가 보입니다. 잘못 빠지면 바로 시장으로 가게 되니까 조심해서 잘 꺾어 들어가셔야 되는데요. 들어가면 저렇게 승룡이네 집이라 적힌 건물이 나옵니다. 작품 속 승룡이네 집을 재현한 게 아니라 문화공간이자 상징적인 중심지로 건물 하나를 세워두었습니다. 처음 봤을 땐 살짝 당황했는데요.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활용할 공간으로 쓰려면 어쩔 수 없었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승룡이가 반겨주는 문 앞으로 가봅니다. 1층은 카페고요. 내부는 저렇습니다. 뭐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여기선 어서오라고 하는 인사 한 번을 못 봤네요. 그 점은 조금은 아쉽습니다만 승룡이가 해줬으니까 됐다고 해야 되겠죠. 2층은 작은 만화도서관, 3층은 만화 작가들의 작업실로 꾸며져 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보니 웬 신발들이 잔뜩입니다. 보아하니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남녀 학생들이 굉장히 잔뜩 와 있더라고요. 3층은 어차피 못 들어가고요. 2층에서 잠시 쉬어갈까 했는데 아저씨가 괜히 산통을 깨고 싶진 않아서 지난번에 찍은 사진들로 대신 보여드립니다. 내부는 이렇습니다. 강풀 작가님 만화도 있고요. 이곳이 배움터라고 하는 표시도 있네요. 보아하니 각종 문화 강좌도 꾸준히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곳에도 저렇게 큼지막한 벽화가 있습니다. 마치 탱화 같은 느낌이 드네요. 승룡이네 집을 나서서 다시 큰 길로 나서는 길에도 벽화가 있습니다. 바보에서 유학을 갔다가도 무작정 돌아온 지호가 있는가 하면 큰 길 다 와서는 승룡이네 집 방향을 안내해주는 벽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아까 반대편으로 돌아왔는데요. 이 길로 가도 만날 수 있는 셈입니다. 사실 이래서 이 거리는 지도 없이도 그냥 헤매보는 맛이 있어요. 다 못 보고 지나치면 뭐 다음에 또 와서 보면 되지. 그런 느낌도 있고요. 또 다른 골목에 가보면 어린 시절 볼 수 있던 사자 문고리 모양의 조형물과 더불어서 뭔가 명언 모음집 같은 팻말들이 보이는데요. 특히 이 팻말들에 담긴 문구들은 이곳 동네 어르신들이 남겨주신 거라고 합니다. 제목도 멋있고 의미심장해요. 시간의 선물. 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요거예요. 네 멋대로 살되 잘 살아라 라고요. 그리고 강풀 작가님 것도 하나 끼어있네요. 늘 행복하세요 라고요. 이곳엔 이렇게 실제 주민분들의 얼굴을 담은 벽화들도 있고요. 사이좋게 지내요라고 하는 말이 참 늘 하지만 지키기 어렵죠. 그리고 여기에도 강풀 작가님의 사인이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는 이렇게 화분들이 살포시 놓여 있습니다. 근데 관리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아무리 봐도 크고 뚱뚱한 화분에 일괄로 심은 관상용 화초나 꽃들과는 뭔가 좀 다른 느낌이죠. 네, 뭐 날이 날인가 봅니다. 오늘 공사가 좀 많아서 시끄러운데요. 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일이려니 생각은 합니다. 강풀 만화거리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있다 할 수 있는데 실제 살고 계신 분들이 이 공간에 참여를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나가고 있는 곳에 보면은 평온한 꽃길을 걷듯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곳을 지나서 같이 이제 이것저것 벽화와 더불어서 그 꽃들도 같이 이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행정기관에서 갖다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저 모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행정기관에서 화단 갖다 놓으면 그게 어떤 꼴이 되는지. 근데 지난번에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봤을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사람의 손길이 닿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께서 이 거리는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알고 또 계속해서 손길을 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컨셉을 그냥 베껴서 갖다 놓는 그런 종류의 벽화마을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로 이 점이 또 이 강풀만화거리의 생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만들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다시 천호대로 168가 길로 나왔습니다. 아까 봤던 강풀 작가님의 신문 배달 장면이 다시 보이는데요. 이번엔 좀 크게 잡아보았습니다. 벽화마을 벽화거리 하지만 정말 발이 안 닿을 것 같은 그런 곳에도 참 많이도 배치해 놓으셔서들 마치 숨바꼭질을 하는 기분입니다. 차 사이에 허리가 끼어가면서 들어가야 볼 수 있기도 하고 아예 문으로 닫힌 곳 저만치에 있는 그림을 보기도 하고요. 다른 골목에는 순정 만화의 주인공들이 그려진 벽이 있는데요. 담백하게 주고받는 달달한 장면과 이를 블록 형태로 표현한 아이디어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창틀이 등 같아 보이는 모습도 인상 깊네요. 그런데 이 벽화들도 좋지만 처음 보고 그 발상과 감성에 놀란 곳이 이 벽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골목이 강풀 만화거리를 통틀어 가장 좁은 골목인데요. 이 가장 좁은 골목에 가장 넓은 하늘이 그려져 있습니다. 벽화마을에 효용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마도 많이들 관광 수입을 좀 늘려달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경우도 많이 망했습니다. 특색이 없고 컨셉을 베끼다시피 했었으니까요. 그런 지점들 때문에 사실 원조격인 동피랑 외에는 그렇게까지 벽화마을이 성공한 것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벽화라고 했을 때 신선하게 느끼질 않죠. 그런 점에서 외지 사람들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에는 여기서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인가에 방점을 찍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지점에서 이 강풀 만화거리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풀 만화거리가 생기면서 쓰레기부터가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또 한편으로 피해 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조형에다가 내지는 그림에다가 벽화에다가 이것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 공간에 살고 계신 분들의 목소리라든지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반영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럼으로써 여기가 내 거다, 이게 그냥 남이 그냥 적당히 해준 것이 아니라 내 거다라고 하는 마음을 나름대로 하게 되고, 또 꽃밭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살고 계신 분들이 꾸미게끔 또 유도를 함으로써 이걸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 분위기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손을 대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풀 만화거리가 몇 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얼마 전에 방송도 탔었죠.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떻게 해야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살고 계신 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염두에 두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곳 주민분들도 만화를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이 이발소에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림이 곳곳에 붙어 있고요. 한 카페는 역시 그대를 사랑합니다를 바깥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창가에 눕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도 기왕 온 사람들을 유인하고 있죠. 이렇게 정처 없이 헤매듯 돌아다니다 보면 어느덧 마지막 벽화라고 하는 알림을 보게 되는데요. 눈썰미 있는 분들은 비록 화면에서지만 그림마다 번호가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강풀 만화거리 지도에는 각 그림의 위치를 표시해 놓고 있는데요. 잘 보시면 번호 순서가 순차적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강풀 만화거리의 이 벽화들은요, 한 차례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벽화들이 그 번호가 이렇게 매겨져 있는데, 그 번호가 순차적으로 한 공간 안에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섞여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를 보실 때 약간 좀 조심하셔야 되기도 하고 좀 당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고, 약간 순서가 좀 안 맞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면 이거는 나중에 생겼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렇고 어떤 거는 번호가 빠져 있기도 해요. 한 공간이 그냥 영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제 주인이 바뀌기도 하고 공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만은, 이 공간을 제가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뭔가 공간이 없어지거나 바뀌거나 하면서 벽화를 새로 그려야 된다, 원래 있던 벽화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를 기록으로 남겨놨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기록으로 남겨놓는다. 원래 건 이런 거였고
지금 그게 없어졌는데 새로운 건 이거다. 뭐 이유는 어떻다라고 하는 걸 일일이 밝혀놓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기획하고 지금 뭐 진행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분들이 허투루 그냥 생각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참 좋더라고요. 벽화와 조형물들이 정말 곳곳에 있습니다. 다 챙겨보기가 쉽지 않을 정도예요. 저는 2번 와서 이곳의 미술품들을 모두 보았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통해서 60여 개에 달하는 모든 벽화를 다 상세히 훑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 그보다는 여기가 이런 곳이다 라고 하는 느낌을 전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벽화는 벽화대로 모두 챙겨본다 하더라도 벽화 이상으로 중요한 건 이 공간이 왜 다른 곳과 달리 생기가 있고 또 사람들에게 위안이 되어줄까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테마거리라고 하는 건 주민들의 삶터와 주변 상권과 공존하지 않으면 반드시 쇠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멋대로 생각해보건대 이 공간을 꾸민 이들은 이 점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는 참 공부가 되는 공간이에요. 이제 이번 여행의 종착지를 향해 가봅니다. 바로 강풀 작가님의 추천 코스입니다. 승용이네 집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매우 좁은 골목길입니다. 네, 강풀 작가님께서 추천해주신 여기 굳이 꼽자면 여기다, 여기 한번 가봐라 라고 짚어주신 곳을 한번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좁은데요, 168 가길 쪽에서 좀 더 들어와야지 있는 골목입니다. 승용이네 집 근처에서 조금 나오다 보면 있는 곳인데요, 이 골목길이 작품 마녀에서 두 주인공이 만나는 장소로 설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합니다. 정말 좁은데요, 오시면은 그 케이크 그림도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고 김만석 할아버지가 송이꾼을 만나러 가다라고 하는 26번 그림이 있는 쪽이기도 하니까 참고하셔서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좁고 그만큼의 또 정취가 있는 그런 골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골목은 김만석 할아버지의 임종 직전 꿈을 담아낸 가슴 아린 그림으로 시작합니다. 이 좁은 골목길 한 곳까지 놓치지 않고 벽화를 담아낸 발상에 다시금 반복하면서 천천히 걸어봅니다. 좁고 짧은 길이지만 그 한 곳 한 곳이 누군가의 삶과 이야기가 살아있는 장소임을 새삼 실감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 기조가 잘 유지되길 바랄 따름입니다. 늦지 않게 가족들과 함께 또 한 번 가보고 싶네요. 네, 저는 둘리 빙하길 여행을 위해 지금 현재 한강대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 정말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유명한 만화죠. 초등학생들의 대통령이라는 초통령 자리야 요즘은 뽀로로와 타요에게 넘겨주긴 했지만 원조 초통령으로서의 위험이 어디 가진 않습니다. 둘리는 국내 최초의 만화 캐릭터 거리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최초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화 캐릭터기도 하죠. 이런 유명세 덕에 약간 홍역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바로 둘리가 사는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논란이었습니다. 주민등록증을 발급한 곳은 만화도시를 표방한 부천이지만 작품 속에서 둘리가 사는 곳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이거든요. 그래서 두 곳이 제법 치열하게 싸웠는데 2011년에 김수정 작가님께서 본적지와 현 주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통정리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후에 부천이 사실상 둘리거리를 포기하면서 둘리의 상징성은 쌍문동이 지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2018년 낸 나의 만화유산 답사기에서요, 바로 이 쌍문동과 둘리의 연결점을 부각하는 내용을 실은 바 있는데요. 이 책에서 중점을 둔 건 둘리가 어떻게 하여 강북의 아이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사회적 맥락을 실제 공간 속 답사를 통해서 찾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여행 작가로서 다시 이곳을 조명했을 땐 여행에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둘리가 탄 빙하가 길동이 아저씨네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조명했지요. 이번에도 그 흔적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김수정 작가님 인터뷰부터 만나보시죠. 글쎄요, 그 생뚱맞게 웬 쌍문동이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 또 실질적으로 그 둘리가 쌍문동이라는 그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나왔을 때 많은 애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쌍문동이 어디 있어? 근데
어쨌거나 쌍문동이 서울에 있는 거는 확실해 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쌍문동이 상당히 좀 예각에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쌍문동을 제가 이제 무대를 하게 된 거는 제가 쌍문동에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처음 와면서 틀을 잡았던 데가 쌍문동이에요. 그리고 쌍문동에서 오랫동안 살았고 작업을 하면서 그래서 그 쌍문동의 어떤 지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리를 두고 이제 그 둘리 어떤 배경을 이제 삼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자연스러운 설정이었어요. 이게 제가 가장 잘 아는 곳을 그 지역으로 이제 삼았다는 거예요. 쌍문동이요. 물론 이제 서울에는 많은 동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잘 사는 마을도 있고,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각성의 어떤 이제 청들이 이제 사는 곳이 이제 서울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쌍문동에 상당히 어려웠을 때, 이게 만화가로 이제 데뷔를 하고, 가장 어려웠을 때 거기서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쌍문동이 주는 것은 굉장히 정겹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인데도 서울 사람 같지 않고, 이게 서울의 동네 같지도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어떤 부분에서는 인정미가 넘치고, 그 다음에 또 사람 사는 이 모습들이 정말 인간적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뭐라고 하나의 이렇게 하나의 어떤 쌍문동이라는 큰 정으로 뭉쳐있는 이런 동네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동네도 또 살면은 나름대로 또 그런 느낌을 받겠지만 어쨌거나 이제 쌍문동이 저한테 주는 거는 굉장히 따뜻하다는 거예요. 포근하고 따뜻한 이미지 그거였어요. 네. 본래 그 동호대교가 아니고 네네. 그 한강대교예요. 네네. 본래 원작에서도. 네. 근데 이제 그 한강대교가 제가 알고 있기로 약간 교가의 디자인이 좀 바뀐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아치형으로 해서 그게 한강철교로 이렇게 돼 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 그럼 사실은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후에 이제 많은 다리들이 생겼잖아요. 그죠? 다리들이 생기면서 이제 그러한 이제 전자의 어떤 그런 걸 잘 모르는 독자들이 이 많은 다리를 거쳐서 이 빙산이 어떻게 쌍문동까지 그 서울 한강 철교까지 왔냐고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전에는 그게 다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빙하를 타고 논스톱으로 한강 대교까지 왔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었고 어쨌든 그 다리는 그때 그릴 때도 한강 철교를 모델을 놓고 그린 거예요. 그때 동호대교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동호대교가 언제 생겼지? 그러면은 그 다리 아니야? 그 다리. 예, 한강 철교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분명히 그때 다리가 있거나 했으면은 제가 그 부분을 고민을 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뭐 건설 중이거나 이랬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논스톱으로 이렇게 빙하가 올 수 있었던 이런 소리.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것뿐 아니라 이제 제가 그리는 이제 만화에서 어떤 물론 이제 만화라는 것이 좀 황당무계하고 이런 것도 있기는 하지만 보통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꼭 그렇지는 않고 어떤 이야기라도 좀 어떤 근거를 두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근거에 의해서 작가의 상상력을 이렇게 이제 가미를 해서 좀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남극에서 이 빙하가 이렇게 서울까지 올 수 있는지 이런 설 자체도 사실은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설정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이제 그리 가능한지 이런 부분도 뭐 과학자들에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이것이 가능한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철교가 이미 있는데 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 하긴 합니다. 제가. 네. 근데 그 중량천이 거기서 끊긴 게 아니고 네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빙하가 다 한강철교 와서 다 녹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어떤 잔빙들이 네네. 남아서 중량천으로서 이렇게 해서 쌍문동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빙하 자체가 온 게 아니고 네네.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이제 잔빙들이 남아서 흘러와가지고 지금 중량천으로 해서 쌍문동으로 간 거예요. 네. 네, 여기까지 작가 오피셜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실제로 그 뒤에 한 분 제가 살던 곳, 이게 하나 이제 둘리 하우스의 모델이 됐던 그 집을 찾아봤는데 못 찾겠다고. 저도 왜냐면 그 동네가 좀 많이 바뀌었고 바뀐 데다가 좀
그 옛날의 그런 이미지들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조금 헷갈리는 게 이 집인지 저 집인지가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살던 곳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주소지를 해가지고 계속 찾아봤는데 대강 보니까 아 이거 같기는 한데 근데 이제 거기에 벌써 한 30년 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찾아왔을 때만 해도 뭐 20몇 년 전이니까 이게 그 사이에 집들이 많이 리모델링 되고 또 바뀌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딱히 정확하게 저도 이 집이다 하고 찍어서 말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이제 내가 서찬희 씨 만나고 그거 하고 난 뒤에 네네. 실질적으로 도봉구 사람들하고 그쪽을 답사를 다시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그거 한번 찾아보려고 그 집을 찾아보려고 몇 번 했는데 비슷비슷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딱히 이 집이에요 하고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한일병원도 맞고 그 다음에 그 천도 맞고 그 앞에 작은 여인숙이 있는 것도 다 알겠는데 그것도 아직 남아 있어요. 있는데 이 집이에요를 내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길동시 집 유사한 것들이 지금 또 아직 많아요. 네. 일단은 이제 그 둘리라고 하면은 가장 이제 그 독자들이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미지를 떠올리는 게 둘리 첫 발견된 장소. 네네. 그런데 그 발견된 장소에 이제 어떤 도로를 따라가면 또 백화가 지금 한 약 300m 정도로 그려져 있거든요. 이게 둘리 그 역사도 처음 발견됐을부터. 그러니까 일단 그곳은 뭐 둘리를 좋아하시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중량천에서 쭉 흘러서 오는 물가에서 해서 이제 둘리가 어떤 이미지까지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부분은 사실 고정에 맞춰서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서 둘리가 그 어떤 쌍문 무슨 초등학교가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영희하고 철수 오면서 이 다리에서 얘를 봤으니까 이게 맞습니다 하고 이렇게 됐고 그다음 거기에다 이제 사실은 또 둘리 조각도 만들어놓고 이제 했는데 그거는 거의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뮤지엄으로 가기 전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쌍문에서 조금 내려오다 보면은 애들이 이렇게 이제 조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뭐 연주하는 장면. 근데 거기에서 쌍문역 그 사이에 이제 좀 나름대로 이제 좀 볼만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뭐 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그 코스가 괜찮은 게 쌍문역에서 내려서 이렇게 조금 쭉 걸어서 그냥 이렇게 뭐 차로 타고 가시면 되긴 하지만 쭉 걸어서 조금 올라가시면 이제 뮤지엄으로 가는 길이시니까 뭐 산책 겸해서 운동 겸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 두 군데. 이제 사실은 그 작가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가분하게 이제 사랑을 받은 게 많아요. 그 독자들에게서. 그다음 또 그만큼 그 둘리가 하는 이제 만화의 어떤 가상의 이제 인물이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인물처럼 이제 사람들이 또 많이 이렇게 애정을 가져줬고.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그러한 사랑만큼 제가 이렇게 좀 더 어떤 좀 풍부한 컨텐츠를 더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못한 것이 지금도 조금 더 아쉽고 하긴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는 뭐 한 극장용 장편까지도 준비했다가 또 무산되고 한 이런 아쉬움도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이미 이제 제 나이가 이제 이런 정도까지 왔는데 다시 뭐 둘리를 다시 어떤 새로운 영상으로 이제 일본에게 이제 다시 뭐 뭔가 보여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날이 한번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정리를 그 둘리를 통해서 한번 같이 공유하는 이런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권 전철 1호선을 타고 남쪽으로 가다 보면 한강을 건널 때 동쪽편에 바로 보이는 다리가 바로 한강대교입니다. 철교는 철도다리고요. 저 다리가 바로 왕년의 한강 인도교. 이번에 우리가 건널 곳입니다. 가운데에 노들섬이 보이죠. 한강엔 다리가 참 많습니다. 둘리가 탄 빙하는 저렇게 서쪽에서 들어와서 둥실둥실 떠오다가 동호대교가 있는 지점쯤에서 중랑천으로 꺾여 들어가게 됩니다. 작가님 공식 설정으로는 실제로 먼저 부딪힌 다리는 한강대교라고 합니다만 말이죠. 둘리가 부딪힌 다리는 원작 초반에서는 이렇게 다른 다리 없이 단독 공사 중인 장면으로 등장을 합니다. 들어오다가 쿵 하고 부딪히죠.
제가 이 다리를 만화판에서는 동호대교라고 보았던 까닭은 작품이 시작하던 당시에 단독 공사 중인 다리가 동호대교, 당시 금호대교였기 때문이고요. 위치도 딱 중랑천 서편 직전이었죠. 그런데 애니메이션에서는 모양새면에서도 저만치의 남산타워가 보이는 한강대교였습니다. 그림에서 완전히 똑같이 묘사되진 않습니다만 저 아치는 한강대교의 그것이죠. 지금 보시는 작품이 KBS에서 방영된 첫 애니메이션판입니다. 빙하가 쿵 하고 부딪히죠. 등산이 한강 한가운데 웬일이지? 예? 굉장한데 이거? 그리고 극장판인 얼음별의 모험. 이땐 고길동 아저씨가 바로 등장합니다. 이거 또 지각하겠네. 인상 성우님 목소리가 정겹네요. 빙하 위치를 잘 보면 한강대교 남단에서 한 4번째 아치즈음에 부딪힌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뉴 아기 공룡 둘리, 새로 제작된 TV 시리즈죠. 이번엔 철수도 보이네요. 여기서 둘리가 탄 빙하가 역시 한강대교를 냅다 들이받는데요. 여기선 남단에서 한 3번째 아치즈음을 받은 걸로 나오죠. 중간에 노들섬도 묘사됐어요. 정리하자면 원작 연재를 전후해서 단독 공사 중이었던 유일한 한강다리는 동호대교가 맞습니다. 하지만 1981년 제1한강교가 공사를 통해서 2배 확장되어 현재 한강대교가 된 것도 맞습니다. 단독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작가 공식 입장은 그 다리는 한강대교다.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네.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내일 태풍이 온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고 매미도 울고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도 얼마 없고 그래서 지금 이게 촬영이 가능할 정도인가 싶을 지경이에요. 네. 어쨌든 네, 한강대교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요 둘리의 빙하가 둥실둥실 와서 한강으로 들어와서요 처음은 부딪힌 곳입니다. 작품 원작 속에서는 아직 공사 중인 걸로 나왔고 애니메이션판에서는 이곳이 이제 고길동 아저씨가 차를 몰고 나오는 바로 그 지점이기도 한데요. 한번 이 다리를 건너면서 둘리의 빙하가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부딪혔을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강대교. 작가님은 곧잘 한강철교로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강대교죠. 둘리의 빙하가 이 노량진 방향 쪽에 아치 있는 쪽을 들이받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역으로는 서울 전철 9호선 노들역 앞이 가까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3번째에서 4번째 아치를 찾아 멈춰서면 이런 경치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빙하가 이 즈음에서 부딪혔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근처 노량진 수산시장 쪽에서 극지산 청정얼음 찾아서 달려왔을 분들 생각하면 참 재밌지요. 노들섬을 분기점으로 삼아 남쪽이 동작구, 북쪽은 용산구입니다. 빙하가 부딪혔을 동작구 쪽 아치를 눈에 한번 담고 용산구 쪽으로 발길을 돌려봅니다. 한강대교 북단 끝에서 보면요, 누구나 한 번쯤은 저렇게 발길을 멈추고 보게 되는 표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강 인도교 폭파 지점임을 알리는 표식입니다. 1950년 6월 28일 이승만이 몰래 도망가면서 이곳 다리를 끊는 바람에 피난민 800여 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참 아픈 역사죠. 자, 제 뒤편으로 보이고 있는 다리가 바로 동호대교입니다. 강남과 강북을 잇는 그런 다리죠. 압구정 쪽하고 북쪽으로는 옥수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금호대교라는 이름으로 불렸었고 완공되고 나서 동호대교로 이름을 바꾸었어요. 처음에 제가 이 둘리 빙하길 여행을 기획할 때 처음에 그 원작에서 나왔던 부분이 뭐냐면은 공사 중인 다리거든요. 거기에 부딪히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얼음을 퍼가고 그 뼈밖에 안 남은 얼음이 그 밑둥이 이렇게 둥둥 떠가지고 길동이 아저씨네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공사 중인 다리가 무엇인가를 찾아봤을 때 동호대교였어요. 그래서 이게 동호대교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기획을 했었는데 김수정 선생님께서 아니야 그거 한강대교였어 라고 말씀하셔서 약간 좀
혼란도 오고 약간 충격도 먹고 그랬어요. 동호대교 같은 경우는 뭐 아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뭐 말하기가 좀 민망하긴 합니다만은 강남이 아니라 강북의 아이로 둘리가 자리할 수 있었던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요소로서도 꽤 재밌는 구석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강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도로이자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이쪽으로 넘어오지 않으려고 했었던 약간 속물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 그걸 나타내는 다리기도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리를 지나서 굳이 이제 중랑천 쪽으로 접어들었다는 시점에서는 뭐 꿈보다 해몽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둘리가 강북의 아이가 되었다, 서민의 아이가 되었다, 당시로서는 네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곳은 한강 개발 당시에 골재를 채취하느라 사라진 저자도가 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중랑천과 한강이 맞닥뜨리는 위치에 토사가 쌓여서 형성된 삼각주였는데요. 한강대교쯤에서 걸뼈만 남은 빙하가 저 동호대교 자리를 거쳐서 지금 저만치 왼쪽에 보이는 중랑천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를 자주 모시는 분들이라면 동부간선도로 들어가는 입구쯤으로 기억하시겠지요. 둘리가 탄 빙하는요, 한강을 따라서 올라오다가 동호대교를 지나서 한강 중랑천 합수부, 아까 보셨던 그곳을 이렇게 지나서 중랑천 쪽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랑천 쪽에서 또 거슬러 올라오다가 중랑천 우이천 합수부, 그곳을 통해서 우이천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그 길을 쭉 따라서 바로 쌍문동 길동이 아저씨네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물론 그때쯤 됐을 때에는 이미 다 뼈밖에 안 남아서 빙하가 진짜 밑에 수면 밑으로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마침 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그 빗물 좀 불어난 우이천 물을 따라가지고 둘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곳, 네, 중랑천 우이천 합수부, 그곳이 어디냐면요, 수도권 전철 1호선 석계역 쪽입니다. 석계역에서 1호선 석계역 쪽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그 물이 흐르는 구조물들을 이제 역 내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이천입니다. 우이천 쪽에서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네, 그 중랑천 쪽으로 이제 합쳐지게 되는데요. 바로 그 지점, 네, 합쳐지는 지점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이천은 북한산에서 발원한 물줄기가 흘러내려와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을 거쳐서 중랑천까지 연결되는 하천입니다. 지금은 많이 정비가 됐는데 옛날에는 중랑천과 더불어서 큰 비가 올 때면 제법 많이 넘쳤다고 하죠. 지금은 합수구에 이렇게 인도와 자전거가 오갈 수 있는 다리와 간단한 제방이 서 있어서 다 녹은 빙하라고 해도 공룡 몸뚱이가 바로 거슬러 올라가기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설정상으로는 당시에 비가 왔으니까요. 중랑천 범람은 당시엔 꽤 잦았죠. 어쨌든 둘리가 이곳으로 들어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권 전철 4호선 쌍문역으로 오시면 둘리네 친구들이 역사 안쪽에서부터 반갑게 맞아줍니다. 서울 도봉구 쌍문동 일대가 고길동 씨네 집이 있던 마을로서 둘리의 고향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인정받아서 둘리 테마거리로 조성됐기 때문인데요. 역 안쪽에서부터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사실 처음 이 거리가 조성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다양하게 구비되진 않아서 제가 책을 쓸 때 좀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이것저것 볼거리가 많습니다. 마침 또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도 이곳이 무대가 되고, 드라마 속에서도 둘리가 곧잘 언급되어서 거리가 한 번 더 부각되었다고 하죠. 역 바깥으로 나갈 때에도 이렇게 캐릭터들이 이곳저곳에 등장합니다. 쌍문역에서 둘리 테마 거리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는 둘리 뮤지엄까지는 거리가 조금 됩니다. 2번 출구 쪽에서 버스를 타시는 방법도 있고 4번 출구로 나가셔서 걸어가도 좋습니다. 이정표가 이곳저곳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가실 수 있어요. 약 13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저는 걸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왜냐면요, 사이사이에 이렇게 둘리네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둘리 뮤지엄 근처까지 오시면 조형물들이 좀 더 본격적입니다. 고길동 시내를 형상화한 정류장도 있고요. 저만치에는 둘리 엄마도 계시네요. 아들과 엄마의 종이 다른 거는 여전히 수수께끼긴 하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저것이 바로 둘리 뮤지엄입니다. 둘리와 휘덩이가 반겨주죠. 좀 더 안쪽엔 둘리네 친구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처음 볼 땐 얘들만 있었는데요.
점점 더 이것저것 추가가 된 모양새예요. 입장료를 내고 안에 들어서면 김파마라는 별명을 쓰시던 김수정 작가님 캐릭터가 반겨줍니다. 어린 친구들이 놀기 딱 좋은 그런 놀이 공간들이 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다양한 둘리 캐릭터 상품들을 전시하고 있는 공간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작품 속에 등장했던 각종 말썽과 모험 장면을 구현해 놓은 공간도 있습니다. 다 자라서 새삼 다시 느끼는 거지만요. 고길동 아저씨 욕하면 안 됩니다, 정말. 네, 정말 생불이세요. 아내인 박정자여서도 말이죠. 박물관은 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만화가 연재되던 1980년대 잡지 보물섬이나 그 실물 원고도 구경하실 수 있고요. 지하층에는 이렇게 둘리만이 아니라 둘리나 지역과 연결점을 지니는 만화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에는 쌍문동 만화인전이라고 하는 전시가 열리고 있었는데요. 만화가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봉구가 쌍문동에 건립한 그 입주시설에 거주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한 것이었습니다. 단지 조형물을 세운 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원천에 시선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참 긍정적입니다. 이제 다시 박물관에 나서서 우이천 방향으로 걸어봅니다. 길 이름은 노회로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둘리 조형물이 제일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곳곳이 둘리네 친구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책 쓸 땐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고길동 아저씨를 태운 버스를 둘리네가 운전 중이네요. 둘리 이름을 상징하는 22에 둘리 만화 연재가 시작한 1983이라고 하는 숫자가 인상 깊습니다. 네, 이 길은 둘리 뮤지엄에서 우이천 쪽으로 내려가는 언덕배기에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길이 둘리 관련해서 조형물이 가장 많은 골목입니다. 골목이라기보다도 거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둘리 테마 거리가 조성되었을 때, 뮤지엄이 조성되었을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 거리에 이 노회로 쪽에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몇 년 사이에 쌍문역이라든지 쌍문역도 약간 그 둘리 테마역으로 재조성을 했었고, 그리고 이 노회로 쪽도 여러 가지로 둘리 그 조형물들을 조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볼거리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얘는 재밌어요. 특히나 가다 보면은 그냥 조형물 뿐만이 아니라 건물들 있잖아요. 뭐 119 안전센터라든지 이런 데에도 둘리가 좀 더 어울리는 장면으로 그렇게 그려져 있기도 하고, 그 경찰서라든지 아니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둘리로 많이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캐릭터 거리라고 하는 게 좀 더 신경 써서 만들면 이렇게 볼거리들이 많구나라고 하는 걸 새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뭐 쌍문역 쪽에서 둘리 뮤지엄으로 걸어오는 거리에도 이것저것 조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만은 역시 노회로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쨌든 쭉 걸으시면서 재미난 거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우이천까지 한번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반복해서 말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처음 이 거리가 생길 때만 해도 이렇게 친절하게 이정표들이 서 있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찾아다니기 참 어려웠는데요. 이젠 이렇게 뭐가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걸 바로 알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둘리 뮤지엄에서 노회로를 따라 내려와서 만나는 다리가 바로 쌍문교입니다. 이곳에서 저만치 보이는 도봉산을 등지고 걷다 보면요, 둘리 벽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둘리 벽화는 한 번에 조성된 게 아니라 꾸준히 추가된 건데요. 다시 말하는데 제가 책 쓸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다채롭진 않았어요. 볼거리가 늘어서 참 재밌습니다. 둘리 변천사라든지 말이에요. 둘리도 처음엔 지금 같진 않았죠. 둘리 벽화는 긴 역사를 반영하듯 둘리가 등장했던 각종 홍보나 광고를 고스란히 재현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있는 브랜드들도 있지만 사라진 브랜드들도 많습니다. 보면 참 아련해져요. 광고들이 지나면 이제 얼음별들 모험을 비롯해서 새로 나왔던 애니메이션 화상들을 재현하고 있기도 한데요. 이 극장판의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이 장면이 잘 보여줍니다.
서드마스터 고길동. 정말 대단했죠. 이즈음을 지나서 쌍안교, 수유교 무렵까지 오면 이제 맨 먼저 조성된 벽화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둘리 캐릭터의 변천사를 구경할 수 있죠. 그리고 이 근처 한일병원과 그 뒤편 레미안 아파트 쪽이 바로 고길동 시내가 있던 곳, 다시 말해서 김수정 선생님께서 사셨던 곳입니다. 만화에서 둘리는 바로 이 근처 우이천변에서 영희한테 발견되어서 고길동 시내로 가게 되는데요. 고길동 씨에게는 정말 재앙의 시작이죠. 네, 바로 이 조형물이 있는 곳이 둘리가 발견된 장소입니다. 역시 제가 책 쓸 때는 없었습니다. 참, 한 1, 2년만 늦게 쓸 걸 그랬어요. 조형물 뒤편 길가로 올라가 보면 이렇게 여기가 둘리가 발견된 곳이다 라고 하는 안내와 더불어서 코인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봉구 쌍문동의 둘리거리는요, 둘리 테마거리는 간풀만화거리와는 다르게 한 작품, 한 작가의 모든 작품이 아니라 한 작품의 테마를 가지고 쭉 꾸며놓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점에서 간풀만화거리하고는 또 다른 느낌을 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둘리잖아요. 적어도 지금 30, 40대인 분들에게는 정말 추억의 작품이기도 하고 우리 세대를 대표하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죠. 지금 세대들에게는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둘리잖아요. 네, 한국을 대표하는 우리 둘리 만나보고 싶으신 분들은 바로 이 도봉구 쌍문동에 오셔서 조형물도 보시고 그 박물관도 보시고 또 벽화도 보시고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작품의 캐릭터를 가지고 어떻게 꾸밀 수 있는가, 공간을 어떻게 꾸밀 수 있는가, 그리고 지역과 어떻게 버무릴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감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